창의동의 작은 사가 북쪽을 향해 떨리던 한 여인의 손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자를 낳았으나 그녀의 마지막은 궁이 아닌 궁 밖의 방 한 칸이었습니다. 왜 국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은 끝내 궁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화려한 승진의 기록 사이로 스며든 기다림과 두려움,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감내한 선택의 무게. 지금 숙빈 최 씨의 삶을 따라 비극의 길 위에 놓인 한 인간의 품격을 들여다봅니다. 1818년 3월 9일 새벽 창의동의 작은 사계 찬 공기가 스미고 등잔 불꽃이 마지막 숨처럼 떨립니다. 침상위 여인은 정일품 숙빈 최 씨 29해를 궁에서 보냈으나 임종은 궁 바깥에서 맞고 있습니다. 곁을 지키는 늙은 나인 복선의 손길이 미동하자 최 씨는 북쪽 궁이 있는 방향으로 손을 뻗습니다. 가까이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지붕선은 권력이란 실제가 아니라 의례와 인정이 허락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리임을 잔인하게 일깨웁니다.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품어온 소원은 단 하나 궁으로 돌아가 임금 곁에서 눈을 감는 일이었으나 당파와 의심 혈통의 차별이 쌓아 올린 문턱은 끝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는 이른 새벽의 바람이 지나가고 방 안에서는 연인군의 억눌린 울음이 깔립니다. 살아남으라. 그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언어는 야망을 부추기는 명령이 아니라 생존을 지시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마지막 새벽에서 거꾸로 걸어가 한 소녀가 어떻게 국문을 넘었는지, 어떤 선택이 그녀를 구했고 또 다른 선택이 그녀를 소모했는지를 더듬어 나가려 합니다. 17년 겨울 서학동의 좁은 골목길 끝에서 7살 난 소녀가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녀. 부모를 모두 잃고 집안은 기울어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복녀야. 궁에 가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 외할머니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궁문을 넘었습니다. 그 문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으나 동시에 가장 차가운 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일은 물깃기 청소 허드레실 무수리로서의 삶은 낮고 고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우물물의 냉기 속에서 손은 갈라지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복소이라는 언니 같은 나인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는 궁금해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해라. 그래야 산다. 복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어느새 조용하고 단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녀는 여전히 이름 없는 무술이었지만 그 침묵과 절제가 훗날 왕의 시선을 사로잡을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익힌 태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문이 될 것임을 1919년 조선 궁중은 다시 경랑 속에 휩싸였습니다. 인현왕후가 배출되고 장희빈이 중전에 오르던 그의 밤마다 궁은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무수리가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녀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달빛 아래서 부드럽게 움직였고 꿰매고 있던 옷은 이미 궁 밖으로 쫓겨난 인현왕후의 옷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인의 옷을 끝까지 다듬어 두는 것이 도리라 믿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숙종이 보았습니다. 달빛 속에서 한 무수리가 꿰매는 모습 검소하지만 단정한 태도, 그리고 누구보다 고요한 눈빛, 그것이
숙종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소첩은 복녀라 하옵니다. 처음 마주한 왕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만 그 겸손이 오히려 왕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충성은 화려한 말보다 행동에 깃든다고 믿었던 숙종은 그녀의 정성에서 오래 잊은 진심을 본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종은 종종 그녀를 불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여인,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난 사람. 궁중의 무술이었던 복녀는 그렇게 천천히 숙종의 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아래의 한 장면이 인연이 되어 운명이 바뀌는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복녀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를 신분의 정점으로 올리는 동시에 가장 잔혹한 고립으로 몰아넣을 첫걸음이 될 것임을. 1693년 복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숙종의 부름을 받은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무술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었고 머지않아 첫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궁은 술렁였습니다. 무술이 출신이 왕의 아이를 낳는다니 조정의 입은 냉소로 가득했지만 숙종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녀를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하며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복녀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영수는 세상에 나온 지 2달 만에 떠났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아무 말도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궁에서는 슬픔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또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꾼이었습니다. 숙종은 기뻐했고 복녀는 종일품 수기로 이어 정일품 숙빈으로 연이어 승격되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후궁까지 그 상승은 조선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의 신데렐라라 불렀지만 정작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복선이가 묻습니다. 마마 이토록 영화를 누리시는데 왜 웃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꿈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깨는 것도 빠를까 두렵다. 그 불안은 예언이었습니다. 권력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미 조용히 그녀의 곁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71년 여름 궁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인현왕후가 병을 얻어 쓰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왕후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저주를 걸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내놓은 이는 다름 아닌 숙빈 최 씨였습니다. 전하 소첩이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끝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취선당 서쪽에 신당이 있었사옵니다. 장희빈 마마께서 그곳에서 무당과 함께. 그 말은 곧 칼날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고 왕후의 죽음은 신당의 저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숙빈 최 씨는 궁중 정치의 승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새롭게 미움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인과 소로는 그녀를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으로 여겼고 그들의 증오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선택했을 뿐. 그녀에게 궁은 생존의 전장과 같았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늘 스스로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말 한마디에도 신중했습니다. 숙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은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전하소첩은 오직 연인군의 평안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궁은 한순간에 웃음을 주고 다음 순간 그 웃음으로 목을 죄는 곳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1770년대에 접어들었을 때 숙빈 최 씨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처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궁중의 정치 판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변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세자 경종과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연인군은 사실상 차기 왕위 계승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최 씨에게 축복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명예가 아니라 위험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출신은 여전히 무술이었습니다.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낮은 신분이라는 점을 불편해했습니다. 소론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숙빈 최 씨는 그 모든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왕비가 될 생각이 없다. 욕심을 내면 화를 입는다. 그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마음을 옥죄는 사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살아남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누군가의 총애로 시작된 삶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침묵하는 자를 끝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 그녀의 마지막 3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6년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 숙빈 최 씨는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여겼으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내일을 보내 치료하라 명했지만 며칠 뒤 뜻밖의 정효가 내려왔습니다. 숙빈은 사가로 나가 요양하도록 하라. 궁을 떠나라니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바람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황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창의궁의 문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연인군의 재택이라 불리던 곳, 그러나 그녀에게는 유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믿었습니다. 잠시 쉬면 전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정효는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면 가마를 타고 궁으로 향했으나 숙종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남았지만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움이 쌓여도 감히 편지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복선이가 묻습니다. 마마, 아직도 전화를 기다리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분이 나를 잊으셨다 해도 나는 잊을 수 없다.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궁의 지붕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너무 가까운데 너무 멀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하루도 그곳을 향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내 그녀의 마지막 봄으로 이어졌습니다. 1818년 3월 창의동의 봄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숙빈 최 씨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어서기도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복선이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선아, 이제 약이 나를 살리진 못한다. 그저 전화를 한 번만 더 뵙고 싶구나.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젊은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연인군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마,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손끝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최 씨는 희미한 눈빛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마, 너는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 한마디에 평생의 두려움과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은 칼날 위를 걷게 될 것임을. 어마마, 그런 말씀 마옵소서.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다했다. 최 씨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손을 들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전하, 소첩은 여전히 그곳을 그리워하옵니다. 그 말과 함께 손이 허공에서 떨리다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연인군의 울음이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49세의 나이,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결국 왕의 곁이 아닌 궁 밖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연인군 훗날 조선의 영조가 되어 세상의 효의 이름으로 그 기다림을 되돌려주게 될 사람이 파트 9타 숙빈 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 조선의 권력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찰지 20년 숙종이 승하하자 세자 경종이 왕위에 올랐고 연인군은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다시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엔 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명령이 아니라 피로 새긴 경고였습니다. 경종의 병세는 불안정했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인군이 조금만 움직여도 왕위를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조금만 침묵해도 야심이 없다며 비웃음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마마,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724년 결국 경종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연인군은 경희궁 승정전에서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였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그날 영조는 곧바로 어머니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양주의 언덕 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마마, 소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어마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영조의 눈물은 봄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했던 권좌 위에서도 그는 단 한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어머니, 그 기다림의 세월을 대신해 이제 그는 기억의 복권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고 그가 받은 생명의 부채를 갚기 위해 영조는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단 하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생전에 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어머니를 다시 궁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통치보다 먼저 해야 할 효의 의무였습니다. 1725년 즉위 1년째 되던 해에 그는 어머니를 위해 숙빈묘를 세웠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후궁을 위해 사당을 짓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그러나 영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무술이로 시작하셨으나 왕을 낳으신 분이시다. 예법은 사람 위에 있지 않다. 이후 20여 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1744년 숙빈묘는 육상묘로 승격되었고 753년에는 마침내 육상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원래 세자빈에게만 붙이던 궁공의 호칭을 그는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반대했지만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효심을 막을 수 없다. 그해 여름 그는 직접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제를 올렸습니다.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어마마, 이제야 전하의 곁으로 돌아가십니다. 너무 늦었지만 소자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알았습니다. 어떤 호칭을 붙여도 어떤 궁을 세워도 어머니가 진정 원했던 건 궁에서 맞는 마지막 인사였음을.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박적으로 예법을 지키고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에게 정치는 곧 속죄였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의 육상궁에는 아직도 봄마다 제향이 올려집니다. 파주 소련권의 언덕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묘비 아래에는 한 여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7살에 무수리로 들어와 왕의 여인이 되었던 여인, 그러나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왕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숙빈 최씨였습니다. 권력은 순간이지만 기다림은 영원하다. 그녀의 3년의 기다림은 아들의 효심으로 이어져 오늘까지도 조선의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